지금 제 눈앞에 우리 남편이랑 애가 보여요. 딱 50m 밖에서 저를 찾고 있네요. 남편은 제가 마트 간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집 거실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앞동 남자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 남자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미치겠더라고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미친 짓일까요? 저는 오늘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50m 너머의 지독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사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남편 아침 차리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나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죠. 15년.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시간 동안 저 민희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 얼굴은커녕 눈길 한 번 안 줘요. 소파에 배 깔고 누워서 리모컨만 돌리다가 제가 말을 걸면 그래. 밥 줘, 그게 끝이에요. 내가 오늘 머리를 했는지 옷을 새로 샀는지 아니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람은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입을 벌리고 드르렁대며 자고 있었죠. 그 소리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징그럽고 서글픈지.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뺨에 닿으니까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캄캄한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사람 사는 냄새 대신 서늘한 정적만 감돌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저 멀리 야경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 불빛처럼 흐릿하게 꺼져가는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집이랑 마주보고 있는 앞동, 102동 12층 베란다였어요. 거리로 치면 딱 50m 정도 될까요? 거기 어떤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확실히 안 보였지만 그 남자가 나를 빤히 보고 있다는 게 온몸의 신경으로 전해졌어요. 처음엔 당황해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강렬한 시선.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멈칫하는 걸 봤는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더라고요. 마치 밤 공기를 사이에 두고 저한테 건배를 건네는 것처럼요. 너무 놀라서 맥주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머릿속은 복잡해지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텅 비어 있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확 들어차는 기분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맥주캔을 살짝 들어 응답했어요. 50m 너머에서 그 남자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게 보였고 저는 서둘러 베란다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등에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잠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 거죠. 밤 11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시작종처럼 들리면 저는 홀린 듯이 베란다로 나갔어요. 놀라운 건 그 남자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밤마다 5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바로 옆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남자와 비밀스러운 연애라도 하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제가 밤마다 베란다에서 뭘 하는지, 왜 얼굴에 생기가 도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무관심이 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편지 더미 사이에 아주 작은 쪽지 하나가 끼어 있더라고요.
겉봉투도 없이 정갈하게 접힌 종이. 그걸 펴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오늘 밤 11시 앞동 1204호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베란다에서 자주 마시던 그 피노 누아 와인 시원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제가 마시는 와인 라벨까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50m 너머에서 나를 그토록 지독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 공포감이 밀려오면서도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세밀하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미칠 듯한 희열이 느껴졌어요. 밤 11시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엔 귀찮아서 바르지도 않던 립스틱을 바르고 옷장을 뒤져 남편이 너무 야한 거 아니냐며 타박해서 한 번도 못 입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화장을 고치며 제 얼굴을 보는데 거울 속엔 15년 차 시든 아줌마가 아니라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베란다 밖을 보니 1204호에 은은한 푸른 무드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저를 부르는 신호였죠. 저는 거실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미안함보다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라는 원망이 앞섰죠. 저는 현관문을 소리 안 나게 아주 조용히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의 정적이 제 숨소리마저 잡아먹을 것 같았죠. 우리 동 현관을 나와 앞동 1204호로 향하는 그 50m. 평소엔 눈 감고도 갈 짧은 거리가 오늘 밤은 왜 그렇게 멀고 험하게 느껴지는지. 한 발짝 뗄 때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0m 넘어 나를 여자로 봐주는 그 남자가 있는 곳.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앞동 1204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몇 번이고 되돌아가려 했죠. 미니야, 너 미쳤어. 집에서 애랑 남편이 기다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나를 관찰했던 그 시선들이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순간 그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망원경 렌즈로만 보던 그 남자의 눈빛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슬펐죠. 정말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긴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그의 거실은 정갈했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서린 와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어떻게 제가 이걸 좋아하는 줄 아셨어요? 제 물음에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답하더군요. 베란다에서 당신이 어떤 와인을 마시는지, 어떤 표정으로 밤하늘을 보는지 3년을 지켜봤으니까요. 당신이 외로워 보일 때마다 저도 여기서 똑같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15년 산 남편도 모르는 제 취향을 이 남자는 50m 밖에서 다 읽고 있었던 거죠. 술잔이 오가며 대화가 깊어지자 그가 베란다 창가로 저를 불렀어요. 거실불을 끄니 맞은편. 우리 집이 영화관 스크린처럼 한눈에 들어왔죠. 보세요, 미니 씨. 당신 남편은 지금도 소파에서 잠만 자고 있네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나랑 술을 마시는지 울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말이에요. 정말이었어요. 50m 밖 우리 집은 환한데 그 속에 저는 없었죠. 당신은 저 집에서 아내도 여자도 아닌 그저 밥 차려주는 유령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내가 당신을 그 어둠 속에서 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 지독한 위로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닦아주었어요. 억지스러운 유혹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끼리만 통하는 지독한 동질감이었죠. 나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당신을 보며 겨우 숨을 쉬었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남편의 거친 살결과는 다른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 15년 만에 제가 여자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맞은편 우리 집 거실 불이 꺼지더니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죠. 어머, 남편이 이쪽을 봐요. 하지만 남자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여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은 지금 밖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잠결에 물 마시러 나온 것뿐이에요. 그는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하니까요. 그 무심함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비참해졌어요. 내가 사라져도 모르는 남편이라니. 그 분노가 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미니 씨. 아니, 미니야. 15년 만에 불려보는 제 이름. 남편 입에선 애 엄마나 야가 전부였는데 그의 입술을 타고 흐르는 제 이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 같았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집 거실의 차가운 불빛과 지금 이 방의 뜨거운 열기, 그 지독한 괴리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와인병이 비워지고 창밖으로 새벽이 조금씩 차오를 때쯤 저는 일어나야 했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 다시 그 50m를 건너가 아내의 가면을 써야 하니까요. 보내기 싫지만 당신의 일상을 지켜줘야 하니까 참을게요. 그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제 손에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다음엔 벨 누르지 말고 이걸로 들어와요. 조용히. 열쇠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그의 흔적을 씻어내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엔 방금 전까지 뜨겁게 사랑받던 여자가 아닌 다시 무채색의 아줌마가 서 있었죠.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50m 넘어 1204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남편의 아침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1204호의 불이 꺼지는 걸 보며 저는 오늘 밤을 다시 기약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날 헤어지면서 손바닥에 쥐어주던 그 차가운 열쇠. 며칠 동안 식탁 밑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몇 번이나 꺼내봤는지 몰라요. 이건 지옥으로 가는 열쇠야라고 다짐하면서도 밤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1204호의 푸른 무드등을 보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죠. 결국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을 채운 오늘 밤 저는 그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50m. 그 짧은 거리를 걸어 1204호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어요. 띠리링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어요. 아주 천천히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죠. 집안은 지난번처럼 어두웠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저를 맞이했어요. 준혁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우리 집 쪽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말없이 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아까 베란다에서 당신이 서성이던 모습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데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거실 불을 끈 채 저를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미니 씨, 저기 좀 봐요. 당신의 진짜 현실이 저기 있네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50m 넘어 우리 집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아까 대충 치우다 만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내 집, 내 가족, 내 15년 세월이 저기 저렇게 빤히 보이는데, 나는 지금 낯선 남자의 집에서 그 남자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는 이 지독한 상황,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준혁 씨는 제 뒤에서 저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제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보여요? 저 남자는 당신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당신이 저 안에서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얼마나 여자로 살고 싶어 했는지 저 남자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창밖에 차가운 우리 집 불빛과 지금 이 방의 뜨거운 열기. 그 극명한 대비 때문에 제 본능은 더 지독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두 손을 얹은 채 저 멀리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준혁 씨에게 몸을 맡겼어요. 그때였어요. 50m 넘어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이 갑자기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뜨는 게 보였어요. 그는 목이 타는지 비척비척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준혁 씨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준혁 씨, 남편이 깼어요. 이쪽을 보면 어떡해요. 공포가 엄습했지만 준혁 씨는 저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어두워서 절대 안 보여요. 보세요. 저 남자는 지금 당신을 찾는 게 아니라 그저 물 한 잔 마시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이었어요. 남편은 물을 마시고는 멍하니 창밖을 한번 보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바로 코앞에서 아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안방 불을 끄고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당신은 영원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 저는 복수라도 하듯 준혁 씨의 목을 더 세게 감싸 안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제 뜨거운 숨결 때문에 하얗게 김이 서렸고 그 너머로 우리 집 거실은 점점 흐릿하게 번져갔죠. 1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억눌린 감정들이 터져나오면서 저는 이 위험한 관계의 정점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저 멀리 불 꺼진 우리 집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진짜 내 집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관계를 마치고 창가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데 준혁 씨가 제 귀에 속삭이더군요. 미니 씨, 아까 남편 일어났을 때 기분 어땠어요? 저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를 비웃고 싶었거든요. 나 여기 있어. 당신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지금 여기서 다른 남자랑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어. 그런 못된 마음이 들 만큼 저는 이미 지독한 악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제 손바닥을 간지럽히며 말했어요. 내일도 올 거죠? 당신의 자리는 이제 저기 창밖이 아니라 이 창문 안쪽이니까. 새벽 2시 저는 다시 옷무새를 가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1204호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주머니 속의 열쇠가 이제는 제 일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50m를 걸어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쾌쾌한 냄새와 남편의 코 고는 소리로 가득했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그의 흔적을 씻어내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엔 방금 전까지 뜨겁게 사랑받던 여자가 아닌 다시 무채색의 아줌마가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제 밤은 저 멀리 1204호의 푸른 무드등과 함께 시작될 거라는 걸요. 어젯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도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멸치 육수를 냈어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 제 손끝에선 아직도 그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자꾸만 손을 씻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처럼 부스스 일어나 식탁에 앉더니 오늘 국물 시원하네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요. 그 무심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여보, 당신이 먹는 그 국 끓인 손으로 어젯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 눈은 자꾸만 베란다 창밖으로 향해요. 50m 넘어 1204호. 그 집의 커튼이 열렸는지 그 남자가 베란다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게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텅 빈 거실에서 저는 망원경을 든 사람처럼 앞동만 쳐다봐요. 가끔 그 남자가 베란다에 나와 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어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주저앉고 말죠.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자각이 그 남자의 손짓 하나에 미친 듯이 살아나더라고요. 이제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와 연결되어 있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라곤 오늘 회식 애 학원비 보냈어? 가 전부인데 준혁 씨는 달라요. 지금 창가에 서 있는 뒷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와인 한잔하고 싶다 같은 간지러운 말들을 쏟아내죠. 장을 보러 마트에 가서도 세탁기를 돌리다가도 휴대폰 진동이 울리면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메마른 논바닥에 물이 들어오듯 그 남자의 관심이 제 영혼을 적시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낮 시간에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고 아이가 학교에 있는 그 서너 시간. 예전엔 낮잠이나 자던 그 시간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됐죠. 주머니 속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그 찌릿한 기분. 미니 씨, 보고 싶었어요. 준혁 씨가 저를 안아줄 때마다 저는 제가 저지르는 이 나쁜 짓의 맛에 취해버려요. 대낮에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는데 우리는 창가에 붙어서 서로를 탐해요. 저 멀리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들이 보일 때면 들킬까봐 무서우면서도 그 스릴 때문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한 번은 저녁에 남편이 제 옷차림을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 어디 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들켰나? 싶어 손에 땀이 났는데 남편은 제 대답도 듣기 전에 다시 핸드폰 게임에 집중하며 중얼거려요. 뭐, 아줌마가 꾸며봤자 아줌마지. 그 말에 공포가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 당신 눈엔 내가 그냥 아줌마로 보이지? 근데 저 건너편 남자는 나를 여신처럼 떠받들어줘. 남편의 그 지독한 무관심이 저에게는 바람 피워도 된다는 면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밤이 되고 우리는 각자의 베란다에 서요. 남편은 제 옆에서 핸드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고 저는 맥주 한 잔을 들고 앞동을 보죠. 준혁 씨가 베란다 불을 3번 깜빡여요. 오늘 밤에 만나라는 우리만의 신호죠. 옆에 있는 남편은 그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죠. 저는 남편 몰래 손가락으로 창문에 작은 하트를 그려요. 그 남자가 보고 웃는 게 느껴지면 제 온몸은 이미 50m 너머로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 낮 미래 중에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미니 씨,
우리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지쳐요. 그냥 다 버리고 나랑 어디 먼데 가서 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저 건너편 불 켜진 집에는 내 아이가 있고 15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나쁜 짓은 즐거운데 현실을 깨는 건 또 다른 공포였죠.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꽉 안기만 했어요. 행복한데 슬프고 뜨거운데 가슴은 시린 그런 지독한 늪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입술은 번져 있고 눈빛은 흐리멍텅한 게 영락없이 바람난 여자더라고요.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내일은 또 어떻게 만나지? 하는 국리뿐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가 뛰어와 안겨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이를 안아주는데 그 남자의 향수 냄새가 아이 옷에 묻을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두 얼굴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 1204호의 불빛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불빛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처음엔 문 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더니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1204호가 내 집처럼 편해졌어요.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그 열쇠를 꺼내 들었죠. 그날도 남편이 낚시하러 간다는 말에 신이 나서 낮부터 준혁 씨 집으로 건너갔어요. 오늘은 아무도 안 오니까 천천히 있어도 돼요. 그 남자의 다정한 말에 취해 저는 제가 저지르고 있는 이 위험한 장난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준혁 씨랑 거실 창가에서 와인을 마시며 한참 웃고 떠들 때였어요. 갑자기 준혁 씨가 창밖을 보더니 얼어붙더라고요. 미니 씨, 저기 101동 803호 미니 씨 집 맞죠? 그 말에 저 멀리 우리 집 베란다를 보니 낚시 갔다던 남편 차가 주차장에 서 있고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심장이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남편이 돌아왔나 봐요. 낚시 도구 챙기러 왔나? 저는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으며 신발장으로 뛰어나갔죠. 허둥지둥 1204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는데 하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났는지 1층에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저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려다 멈췄어요. 12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우리 동으로 건너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나 낚시 취소됐어. 비 올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왔는데 어디야? 시장 갔어?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제 등에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나 지금 마트야. 금방 가. 거짓말을 내뱉는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결국 저는 다시 준혁 씨 집 안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복도에서 남편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거실 창가에 딱 붙어서 우리 집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담배를 한 대 물더니 멍하니 이쪽 백이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베란다 난간 뒤로 몸을 숨기며 생각했어요. 여보, 제발 이쪽 보지 마. 제발. 50m 거리. 남편이 조금만 시력이 좋았다면, 아니, 망원경이라도 들었다면 창문 너머로 굳어있는 제 얼굴을 바로 알아봤을 거예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말고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대는 게 보였어요. 1초 뒤 제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죠. 준혁 씨 집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 벨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왜 또? 남편이 말해요. 마트라더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 조용하네. 남편의 의심 섞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때 준혁 씨가 재치 있게 옆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확 높여주더라고요. 마트 방송 소리처럼 들리게 말이죠. 어, 여기 시식 코너 앞이라 그래. 금방 들어간다니까. 겨우 전화를 끊고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미친 듯이 우리 집으로 뛰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바닥에 앉아 낚시 도구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헉헉대? 마트에서 뛰어왔어? 남편의 질문에 비 올까봐 서둘렀지라며 대충 둘러대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앞불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머니에 있어야 할 그 1204호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준혁 씨 집 거실 소파 밑에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복도에서 잃어버린 건지 제가 정신없이 방 안을 뒤지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러요. 여보, 이거 뭐야? 당신 가방 옆에 떨어져 있네.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건 준혁 씨 집에서 쓰는 그 독특한 와인 코르크 마개였어요. 아까 준혁 씨랑 장난치다 제 가방 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게 왜 거기 있지? 길에서 주웠나? 제 어설픈 변명에 남편의 눈빛이 싸늘해지더라고요. 남편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낮에 진짜 어디가 있는 거야? 남편의 추궁을 뒤로하고 저는 베란다로 도망치듯 나갔어요. 창밖을 보니 1204호의 푸른 등이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더군요. 준혁 씨도 지금 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그 불빛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저를 옥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 뒤에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고 앞동 남자는 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상황. 50m라는 그 스펙타클한 거리가 이제는 제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창틀을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인가.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거실 창가에 앉아 앞동 백이동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무거운 침묵이 제 목을 죄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죠. 남편이 다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 저는 부엌에서 칼질하다가도 남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힐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의 무관심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차가운 관심은 더 잔인한 지옥이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건 잃어버린 그 1204호 열쇠였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안 보이더라고요. 만약 복도에 떨어뜨린 걸 남편이 주었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졌죠. 저는 준혁 씨에게 연락했어요. 준혁 씨,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준혁 씨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답하더군요. 미니 씨, 겁먹지 마요. 열쇠는 제가 새로 파놓을게요. 오늘 밤 남편 잠들면 꼭 와요. 당신 얼굴 안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남자의 지독한 집착이 무서우면서도 그게 유일한 구원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복도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 백이동으로 향하는데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획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정적만 가득했죠. 50m. 예전엔 설렘의 길이었던 그 짧은 거리가 이제는 처형대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미친 듯이 뛰어서 1204호배를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준혁 씨 품에 안겨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준혁 씨는 우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죠. 미니 씨, 언제까지 그 집에서 죄인처럼 살 거예요? 남편이 의심한다면서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이참에 다 정리하고 나랑 떠나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칼날 같았죠. 준혁 씨 말했잖아요. 내 아이는 어떡하고 내 15년 인생은 어떡해요. 이건 그냥 꿈이어야 해요. 제 말에 준혁 씨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더니 제 손목을 꽉 잡더라고요. 꿈? 나는 당신을 보려고 3년을 기다렸어요. 이게 당신한테는 그냥 한여름 밤의 꿈인가요? 준혁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무심코 창밖 우리 집을 봤어요. 그런데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8층 우리 집 베란다에 어떤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었죠. 남편은 잠들지 않았어요. 그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망원경 같은 걸 들고 이쪽 12층을 샅샅이 훑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 씨, 불 꺼요. 빨리. 저는 바닥으로 몸을 낮추며 소리쳤어요. 남편의 망원경 렌즈가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걸 본 순간 저는 제가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직감했습니다. 50m 사이에 숨막히는 대치, 방 안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준혁 씨는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저는 그 손길조차 공포스러웠어요. 창밖 너머 803호의 남편과 1204호의 나. 딱 50m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꼴이었죠. 남편은 한참 동안 이쪽 동을 살피더니 천천히 망원경을 내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기어 나와라고 말하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준혁 씨가 막아세웠어요. 지금 가면 남편한테 죽어요. 차라리 여기서 밤을 새워요. 하지만 저는 그가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준혁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나를 3년 동안 지켜봤다는 게 정말 위로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 물음에 그는 슬프게 웃으며 답했죠. 망가뜨리다니요. 나는 당신이 저 감옥에서 탈출하길 바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저곳을 못 버린다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 남자의 사랑이 이제는 지독한 협박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다시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어요.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남편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와인 향기가 진하네. 마트엔 새벽 3시까지 와인 팔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제 평범한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m 넘어 1204호의 푸른 등은 여전히 비웃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와인 향기가 진하네. 새벽 3시에 마트에서 와인이라도 들이켰어?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차가웠어요. 저는 현관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했죠.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켰어요. 환한 불빛 아래 드러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번진 화장,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손에 쥐어 있던 1204호의 열쇠.
남편은 다가와 제 손에서 그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이거였어? 밤마다 당신이 홀린 듯이 건너가던 그곳 문을 여는 게? 남편은 열쇠를 식탁 위에 던지더니 제 앞에 망원경을 내밀었어요. 나도 봤어. 50m 너머에서 당신이 그 새끼랑 창문에 붙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집이 뻔히 보이는 데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의 눈에 맺힌 건 분노보다 더 깊은 멸시였어요. 애는? 자고 있는 애는 생각 안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무관심을 탓하며 정당화했던 제 핑계들이 엄마라는 이름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죠. 그때였어요. 베란다 창밖으로 1204호의 푸른 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준혁 씨였죠.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비웃으며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 보고 있냐? 내 마누라 데리고 장난치니까 재밌었어? 당장 내려와, 이 새끼야. 남편의 고함이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어요. 여보, 제발. 애깨겠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죠. 50m 넘어 준혁 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푸른 등만 계속 깜빡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앞동으로 건너가 끝장을 보겠다는 거였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다가 잠결에 깬 아이가 안방문을 열고 나오는 걸 봤어요. 엄마, 아빠 어디가? 왜 울어?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50m 너머에서 즐겼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사실은 내 아이의 미래를 불태우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아이를 꽉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짓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요. 저는 아이를 방에 넣어두고 앞동으로 달려갔어요. 12층 복도엔 남편과 준혁 씨가 엉겨붙어 싸우고 있었고 경비원들까지 올라와 난장판이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준혁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미니 씨, 지금이에요. 그냥 이대로 나랑 떠나요. 저런 남자한테 돌아가지 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서 광기를 봤거든요. 그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불행을 관찰하며 자신의 고독을 채우려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니요, 준혁 씨.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병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저는 준혁 씨가 준 열쇠를 남편이 보는 앞에서 복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그 작은 쇳덩어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선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죠.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죽도록 미워서, 그래서 그랬어.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야 할 곳이 거기뿐이었고 내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준혁 씨는 허탈한 듯 주저앉았고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끌고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은 여전히 환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 됐죠. 남편은 베란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다시는 저쪽 보지 마. 당신은 이제 평생 내 눈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할 거야. 남편의 말은 사형 선고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 틈새로 백이동을 봤어요. 1204호의 불은 꺼져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죠. 50m의 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창밖을 보며 말하더군요. 저기 1204호, 오늘 이사 간다더라. 당신이 던진 열쇠 주었는데 버렸어. 저는 국자 끝을 꽉 쥐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떠났지만 제 가슴 속엔 50m 너머를 훔쳐보던 그 지독한 습관이 흉터처럼 남았어요. 이제 저는 베란다에 나가지 못해요. 창밖을 볼 때마다 나를 여자로 불러주던 그 남자의 환영이 보일까봐, 그리고 그 너머에서 나를 감시하던 남편의 망원경이 떠오를까봐. 저는 그렇게 불 꺼진 방에서 죽어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새벽 12층 복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던 소리도, 나를 부르던 그 남자의 절규도 이제는 다 꿈이었나 싶을 만큼 단지는 고요해요.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1204호는 이제 불 꺼진 빈집이 됐죠. 50m. 그 짧은 거리 너머에서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던 그 등대 같던 불빛이 사라지자 제 세상도 다시 캄캄한 흑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남편이 선택한 복수는 침묵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요. 제가 끓인 국을 말없이 떠먹는 남편의 숟가락 소리만 거실을 채우죠. 가끔 남편이 제 곁을 지나갈 때면 킁킁대며 냄새를 맡는 게 느껴져요. 아직도 제 몸 어디선가 그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날까봐 감시하는 거겠죠. 그 무거운 침묵이 사형 선고보다 더 지독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밤이 되면 제 발걸음은 저절로 베란다로 향해요. 습관적으로 1204호를 쳐다보죠. 비어있는 그 집 거실을 보고 있으면 준혁 씨가 거기 서서 와인 잔을 들어 올리던 환영이 보여요. 미니 씨, 일로 와요. 저기 바보 같은 남편 좀 봐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정신을 차려보면 제 등 뒤엔 남편이 서 있어요. 남편은 제가 창밖을 볼 때마다 망원경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와요. 왜 아직도 그 새끼가 거기 있는 것 같아? 그 비아냥거림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우리 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제 손을 잡으며 물었죠. 엄마, 이제 앞동 안 쳐다보면 안 돼? 아빠가 엄마 무섭대.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내 욕망 하나 채우겠다고 건넜던 그 50m가 내 아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아이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됐고 그 죄책감은 매일 밤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1204호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젊고 다정한 신혼부부더군요. 그들은 베란다에 나와 서로를 껴안고 웃으며 야경을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있던 그 자리, 제가 누렸던 그 가짜 행복.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50m 너머로 들려오는데 저는 이 불 꺼진 거실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있죠. 이게 제가 선택한 현실이고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 50m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였다는 걸요. 한때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던 구원이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넘어가선 안 되는 거대한 절벽이 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의 간식을 챙기며 평범한 아줌마의 가면을 써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는 이미 죽어 있죠. 영혼은 저 건너편 12층 어디쯤을 떠돌고 있고 껍데기만 남은 몸뚱이가 이 집구석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거실 창문에 커튼을 이중으로 달았어요. 밖을 보지 말라는 뜻이죠. 하지만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줌의 달빛만 봐도 저는 1204호의 그 푸른 무드 등을 떠올려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친 짓이었을까요?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제 손으로 제 일상을 불태웠고 그 제가 지금 제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남편이 잠든 뒤 커튼 틈새로 앞동을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는 거기서 제 잃어버린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밤마다 창밖을 보시나요? 옆동 혹은 앞동에 불 켜진 창문을 보며 저 안엔 누가 살까?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 상상하시나요? 조심하세요. 50m 너머의 시선은 달콤하지만 그 시선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저는 이제 평생 이 창가에서 나가지 못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50m의 형기. 그 끝은 아마 제가 죽는 날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더 깊은 인생의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화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부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